네, 지난 화요일은 세월호 참사로 304명의 생명이 쓰러진 지 꼭 10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오늘 뉴스회전 첫 코너에서는 이 1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 세월호 참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아직도 남아있는 우리의 과제는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세월호 참사 특조위에서 활동하신 오지원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이 소개에서도 짧게 언급을 했습니다만 세월호 특조위 활동은 어떻게 하시게 됐고 또 어떤 역할들을 하셨던 겁니까? 네, 제가 개인적으로 참사 직후에 경기도에 이제 합동분향소가 설치됐을 때 예. 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수백 명의 영정사진이 있는 것도 사실 처음 봤고, 영정사진에 교복 입은 아이들이 그렇게 웃고 있는 것도 처음 보다 보니까 너무 충격을 받았고요. 그래서 뭐라도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이제 망설이고 있을 때 이제 꿈을 꿨는데 꿈에서 이제 영정 사진 속에 아이들이 나와서 활짝 웃으면서 저한테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꿈에서.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유튜브에서는 그 피해자들이 당연히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을 줄 알았는데 우리 목소리를 방송에서 실어주지 않는다라고 되게 절규하고 계셨어요. 그걸 보고 뭔가라도 해야겠다. 이거는 부모님을 도와달라는 꿈이었나 보다. 혼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대한변협에서 세월호 특위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전면에 네네. 나서겠다. 네. 그래서 그 특조위 안에서는 어떤 역할들을 맡아서 어떤 활동을 하셨을까요? 피해 지원 점검 과장이라고요. 우리나라 이제 역사상 최초로 독립조사기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피해자들을 실태 조사하고 피해 지원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잘못됐는지 점검하는 일을 주로 했습니다. 그 지난 10년 동안의 시간을 정리한 책을 이번에 10주기를 맞아서 내셨던데 제목이 책임을 묻다더라고요. 예, 어떤 기록을 알리고 싶으셨던 겁니까? 네, 지난 10년 동안 이제 우리 사회는 진상규명이 다 됐다는 주장과 하나도 되지 않았다라는 주장 사이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분들과 저희 변호사들이 그럼 도대체 어느 만큼 된 것이냐, 유가족들은 어떻게 했고 국가는 어느 정도 답변을 한 것인지, 유가족들이 책임을 물었다는 건 분명하잖아요. 예. 그러면 국가가 책임을 정말 묻어버린 것인지 거기에 응당한 책임을 물은 것인지를 확인해 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판결문과 사참위 보고서들을 전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럼 그 결과에 대한 이제 평가를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참사가 발생하고 검경, 국회, 감사원 등 국가기관들이 수사와 감시를 벌였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특조위도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한 평가에 앞서서 그럼 성과도 있으셨을 텐데 먼저 성과부터 여쭙겠습니다. 네, 사실 세월호 참사는 거의 역사상 최초로 이렇게 재난에서 가장 많은 사실관계가 밝혀진 경우입니다. 예. 과거 참사에서는 이 정도의 조사나 수사도 행해지지 않았었거든요. 성과라고 한다면 사실 침몰 원인 대부분은 밝혀졌고요. 물론 직접적인 그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대부분의 원인은 밝혀졌고 특히 국가가 어떻게 대응했는지와 관련해서 그 해경 1, 2, 3 정장이 처벌을 받았고 민간에게도 책임을 많이 물었습니다. 예.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소가 된 것도 역사상 최초이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무죄가 난 부분도 있지만 특히 특조위 방해, 진상규명 활동 방해가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성과이고 특히 피해자들을 사찰한 부분이 그런 부분도 처음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됐고 기무사의 경우에 처벌을 받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10년 동안 밝혀진 내용들 정리를 해주셨는데 하지만 아까도 짧게 언급을 하셨지만 그 많은 아이들이 왜 배에 갇혀서 목숨을 잃어야 했는지에 대한 아주 온전한 답을 아직 우리 사회는 찾지 못했다 이런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진상 규명이 필요한 의혹들은 어떤 것들이 남았다고 평가하십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직접적인 배가 넘어간 원인에 대해서는 배의 고장인지 외력인지 그 부분이 국가가 정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추가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보이고요. 예. 두 번째는 국정원이 사실 사찰에 개입한 증거들이 사참위에서 어느 정도 나왔는데 제대로 조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사찰이라는 것이 인권 침해라는 것이 법원에 의해서도 확인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가기관별로 조사를 행해야 되고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참위가 권고안을 아주 많이 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행을 정부가 충실히 하는 것이 필요한데 현재로서는 그 이행 여부를 점검할 제대로 된 기관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런 구체적인 이런 의혹들 끝까지 짚어봐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그렇게 답을 얻지 못하고 있는 원인은 어디서 찾으십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진상규명이라고 하는 것이 형사재판, 형사 책임을 중심으로 해서 수사와 재판에만 의존하고 있다 보니까 독립조사 시스템이 없습니다. 이제 한시적 기구였던 세월호 특조위 사참위 같은 기구들이 좀 상설적인 기관으로 존재하고 독립조사가 행해져야만 지금 이런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거든요. 예. 예. 그런 시스템이 없는 것이 이제 근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변호사님이 특별히 특조위에서 활동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여쭤보면요. 2015년 세월호 참사 특조위는 이 시작부터 예산 삭감 그리고 사찰 논란이 있었습니다. 내부에 계셨으니까 직접 부당하다고 느꼈던 부분들이 꽤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예, 처음부터 사실 조직이 제대로 굴러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시적인 기구인데 기간 자체는 길지 않았고 이 조직을 세팅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조사를 왜 해야 되냐는 목소리부터 너무 많이 나왔거든요. 이제 당시 여당 추천위원들이 조사 안건을 의결할 때마다 정말 크게 의미 없는 논란을 많이 일으켰고 특히 대통령 행적 조사를 의결할 때는 집단으로 퇴장하는 등의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업무를 할 때 거의 매일같이 반대 집회가 저희 특조위 앞에서 벌어졌고 이제 조사관들이 정말 의미 있는 활동을 했음에도 매우 위축되고 좀 이제 말 그대로 욕을 먹으면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예. 불필요한 논란들 때문에 어떤 핵심적인 문제에 접근하기에 어려웠다. 네. 그 불필요한 논란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당시 일부 언론이 보도를 했던 것은 이제 당시 청와대에서 세금 낭비라고 아예 프레임을 씌웠기 때문에 세금 낭비와 관련해서 집요한 이제 공격을 받았는데 결국 드러난 것은 뭐 케이크 값이다 이런 공무원들이 일반적으로 책정하는 예산이었던 예. 거거든요. 뭐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그 반대 집회를 하는 부분도 사실은 예산 낭비라고 하면서 반대 집회를 했는데 저희가 드러난 바에 따르면 결국 정부가 그런 반대 집회에 대해서 지원을 했다는 점이 이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그럼 그런 것에 저항하며 우리가 좀 더 구체적인 조사를 이뤄가야 되겠다. 이런 입장에서 활동을 하시는 과정에 굉장히 역부족이다. 이런 자괴감도 좀 느끼셨을 것 같은데 현실적인 어려움들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네, 조사 권한 자체가 매우 약했습니다. 이제 일례로 압수수색 권한이 미국의 어떤 이런 조사기관에는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료 제출 요구를 하면 주는 자료만 일단 받아봐야 됐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매우 한계가 있었고, 그걸 짧은 기간 안에 해야 되는데 여러 이제 사찰이 이루어지면서 사실상 내부에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파견 공무원들이 해수부에서 와 있었는데 해수부 공무원들은 사실은 조사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매우 방어적이었고 실제 이제 판결에 따르면 사찰 활동을 해서 유죄 판결까지 받기도 했던 거죠. 예, 그 사찰의 대상과 내용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드러난 바에 따르면 바이버라는 채팅창을 통해서 청와대 관계자가 지시를 하면 거의 하루하루의 회의 내용과 활동에 대해서 모두 보고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당시 천막 철거를 요구하고 하는 이런 보수단체들의 반대 집회도 이어졌던 기억이 있는데요. 실제로 충돌로 이어지는 사례들도 있었습니까? 뭐 물리적 충돌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매일 초기에는 매일같이 와 계셨고 조사관이 노란 리본을 달고 출근을 할 때 네, 야단 맞거나 뭐 공격을 당하는 일들은 좀 많았습니다. 네, 그럴 때마다 사실 이제 저희들이 이제 막아서고 설득도 하고 뭐 그런 작업을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 저희 활동이 사실은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었죠. 반대로 특조위 활동하면서 그래도 힘이 난다, 위로가 된다 이런 경험들도 있으셨을 것 아닙니까? 네, 일단 과거 참사 피해자들을 만났을 때 정말 응원을 많이 받았고요. 그분들이 당시 세월호 피해자분들에 대한 공격이 매우 난무할 때여서 이분들도 혹시 오해하시면 어떡하나, 왜 세월호만 이렇게 챙겨주냐, 뭐 조사기구를 만드냐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었는데 그분들께서 본인들이 목소리를 내지 못해서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것 같다고 너무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오히려 같이 좀 바꿔나가자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저희들이 반드시 이 일을 잘 해야겠구나라고 결심하는 계기도 되고 그랬습니다. 한켠에서는 실제 이제 피해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로부터 위로를 받고 또 한켠에서는 지금 동시대를 살고 있는 어떤 한 집단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이 양극화된 어떤 현상을 보면서 어떤 감회를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네, 사실 매우 안타까웠고요.
그런데 사실 반대 집회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진심일까 이런 것도 의구심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청문회를 하는데 그 군복 입은 할아버지께서 반대 집회를 하시다가 살짝 저한테 오시더라고요. 오셔서 여기 뭐 하는 거냐고 물어보신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여기서 무슨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네. 잘 모르는 상황에서 반대를 맞습니다. 위한 반대를 했다 뭐 이렇게 보셨다는 거예요? 네네, 실제로 이제 저한테 제가 이제 세월호와 관련해서 진상규명 청문회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더 이제 가까이 다가오셔서 꼭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신 분도 계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도 물론 정확하게는 몰랐지만 아, 이분들이 정말로 반대해서 신념을 가지고 오신 게 아니고 뭔가 다른 이유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더 활동을 열심히 해야겠다는 자신감도 좀 가지게 됐죠. 그러니까 반대를 하는 그 목소리에는 뭐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이제 일면을 보셨다는 건데 왜 그렇게 그러면 사실 내막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도 이런 반대의 분위기는 형성됐다고 그 당시 생각하셨습니까? 네, 일단 정부의 책임 회피가 가장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뭐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들은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참사가 벌어지면 정부 책임으로 책임이 집중됩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책임을 묻게 되는데 그때 대통령이나 고위공직자들이 일정한 책임에 대해서 우리가 국가가 보호할 책임이 있고 그걸 잘 하지 못했다라고 포용을 한다면 사실 이렇게까지 갈등이 커질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책임을 회피하고 부당하게 우리를 조사하려고 한다고 접근을 했을 때 그 지지자들은 강하게 결집을 할 수 있고 또 피해자들을 오히려 공격하게 되는 그리고 실제 세월호 참사 때는 피해자들에 대한 공격 또는 특혜 시비 이런 것들을 정부 여당에서 만들어낸 어떤 자료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 결국은 책임 회피를 하지 않는다면 이런 갈등은 커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 책임 부분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국가기관들의 이제 수사, 조사, 특조위의 활동에도 진실이 온전히 밝혀지지 않았다. 이 점 외에도 책임 있는 사람들이 책임을 지지 않았다. 이 점도 이제 공분을 샀던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이태원 참사 때 수사 결과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수사와 재판을 거쳐보면 형사 책임이라는 것이 매우 엄격한 증명을 요하고요. 그리고 매우 미시적입니다. 그래서 세월호 참사처럼 현장에 출동한 123 정장만 책임을 지게 되는 구조거든요. 지휘부들은 상황 인식을 잘 못했다고 얘기를 하면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이 사실은 형사 책임입니다. 그래서 사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의 재난조사는 형사 책임에 한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행정적인 책임, 사회적 책임까지도 폭넓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독립조사, 교훈을 축적하는 시스템,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수사와 재판 위주의 어떤 책임 구조에서 조금 벗어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개인적 책임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책임, 조직의 책임, 이 시스템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의 문제에 보다 집중하는 그런 독립조사기구가 상설적으로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법적인 제도를 바꾸는 거, 이런 시스템을 바꾸는 거, 주체가 누가 돼야 될까요? 기본적으로는 지금 저희가 생명안전기본법이라는 것을 그래서 제정하려고 운동을 하는데요. 결국은 정치권에서 좀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그 법이 제정이 되면 두 가지 저희가 특히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재난 대응 영역에서 피해자들의 개념과 범위 그리고 피해자 권리에 대해서 상세하게 규정을 했거든요. 이것은 현행법에 완전히 공백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채워져야 지금 재난 대응이라는 부분도 일정한 피해자들의 건전한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교훈이 축적되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생명안전기본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현행법상으로는 지금 이런 관점들이 전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라는 것이 있지만 제대로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같은 맥락으로 이제 변호사님이 현재 한국의 재난안전관리기본법의 문제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네. 거기는 피해자, 피해 지원이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고 개념 자체도 없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계신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요. 네. 예를 들면 저희가 사참위에 제가 사무처장으로 있을 때 행안부와 이제 협의를 하러 갔습니다.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가장 큰 틀이거든요. 재난 대응에. 그래서 거기에 이제 피해자 인권과 관련된 조항을 넣기 위해서 협의를 했는데 행안부 관계자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권 얘기는 국가인권위원회 가서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현실이고 그래서 문제가 반복되는 겁니다. 피해 지원이라는 것이 공무원들은 법을
이제 법만을 따르면 되는 것인데 네. 지금 피해 지원은 어떤 피해자들의 인권과 관련된 요청들을 받아내지 못하고 있고 재해구호법상 매우 시혜적인 지원 정도로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재난을 다루는 공무원들이 피해자들의 인권을 보장을 해야 된다고? 이 개념 자체가 생소한 겁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을 상당히 민원인 대하듯이 대하게 되고 책임 있는 자세를 안 보이니까 피해자들은 더욱더 격앙되게 되고 이제 집회나 시위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국가적인 재난을 대하는 국가의 태도 그리고 이 피해 구제와 관련해서 다른 나라들의 사례는 어떻습니까? 네, 미국 같은 경우는요, 일단 교훈을 축적하는 시스템으로서 감사원이라든지 특별감찰관에서 재난조사를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조사를 한 결과를 정부 부처에 권고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권고를 당연히 뭐 바로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마다 사정이 있으니까 계속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독립조사를 하는 그 주체에서는 재난 현장에 직접 같이 가서 이 인권 침해라든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같이 조언하는 역할까지 하고요. 그러고 나서 그 재난에서 벌어진 어떤 문제들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매뉴얼에 반영하는 작업을 하는데 그 매뉴얼을 우리나라처럼 매뉴얼 만드는 부서가 따로 있고 대응하는 부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함께 만듭니다. 예를 들면 이태원 참사에서도 경찰과 소방과 병원이 협업을 했어야 빨리 이송이 가능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들을 같이 매뉴얼을 만들고 언어를 서로 조정하고 같이 훈련을 하면서 정말 문제가 생겼던 상황이 반복되지 않는 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저희는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을 우리가 좀 교훈 삼아서 우리에게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생명안전기본법을 만들어야 된다. 네. 이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럼 구체적으로 여기에는 꼭 무엇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시겠습니까? 지금 들어가 있는 내용이 피해자 인권적인, 피해자 중심적인 접근 방법으로서 피해자 지원의 원칙,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세월호 참사 특별법 같은 경우 말 그대로 특별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참사의 경우 적용을 못 받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참사 피해자들은 왜 우리는 추모라든지 기억 공동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정부가 안 해주냐? 왜 우리는 조사를 안 해주냐. 당연히 이런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생명안전기본법에서는 독립조사기구를 상설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 기업의 책무라든지 정부의 책무에 대해서 피해자 인권과 결합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우리 사회는 오송 참사 또 이태원 참사 같은 사회적 참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비극이 반복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교훈을 축적하려고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책임 회피에서부터 비롯되는 측면이 크고요. 정치권에서부터 좀 이것이 시스템의 문제다라는 걸 인식하시고 재난 현장에서도 인권이 보장되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우선 과거 참사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을 지금 사참위 권고안을 이행하는 것부터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대통령이 제2요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민주당이 21대 국회 안에서 처리하겠다. 지금 이런 입장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상설적인 독립조사기구가 없기 때문에 한시적인 그런 특별조사기구가 반드시 필요한 상태고요. 특히 저는 대통령이 응급병상 확보를 지시를 했는데 그런 지시가 이행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자신의 아이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모든 병원을 헤매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이송 과정에서 응급병상이 없다 보니까 살 수 있었던 아이가 죽지는 않았을지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그 진실이 밝혀지기를 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자체는 일단 발효가 되고 기구가 만들어져야 하고 그 이후에 어떤 독립적인 상설조사기구가 만들어져서 지난 과거 참사들에서 반복되었던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는 어떤 체계는 만들어져야 한다. 그래서 같이 가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사가 일단 발생을 하면 국가적인 전 국민적인 어떤 공분이 있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정말 극소수의 피해자 단체만이 남고 그 피해자 단체가 거대한 국가 조직을 위해서 싸우는 이런 양상으로 진행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똑같이 이제 그런 활동을 하셨다는 건데 가장 그럴 때 무기력하게 느끼시고 어떤 힘이 필요하다 이런 느낌을 가지셨는지요? 네, 사실 지난 10년 동안 국가에게 책임을 물었지만 국가가 변하지 않는 모습이 가장 무기력했던 것 같고요. 특히 세월호 참사의 교훈이 나름대로 많이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태원 참사 때 그 문제가 반복될 때 정말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민들이 어떤 계속 공감하고 지지해주고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보여주셔야만 사실 정치인들이 관심을 또 가지거든요. 근데 이것이 특정 피해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사회에서는 우리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피해자가 되었을 때 똑같은 아주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 모두가 투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여서 예, 많은 시민분들이 계속 좀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세월호 참사 때도 피해자들이 참사의 슬픔도 감당하기가 어려운데 그 이후에 이어졌던 사회의 2차 가해가 더 지옥 같았다라는 표현들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셨을 때 어떤 부분이 가장 문제다, 그리고 어떤 부분이 정말 참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셨는지요? 네, 사실 책임 회피로부터 시작된 어떤 혐오 같은 것들이 사실 정부나 뭐 여당에서 조금 조장된 측면들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매우 증폭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피켓 시위를 하시거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아졌을 때는 피해자분들이 정말 누가 침을 뱉고 가기도 하고 정말 많은 피해자로서 그런 일을 왜 당해야 되는지 알 수 없는 억울한 일들을 많이 겪으셨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결국은 이게 그 개인, 뭐 그런 행동을 하는 모욕적인 행동을 하는 개인들도 문제이지만 저는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일 때부터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본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돼야 되고 이것이 아주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안전할 권리에 대한 인식이 매우 미약하기 때문에 안전이 국가가 당연히 지켜줘야 될 권리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규정되는 것. 지금 저희 헌법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만 생명안전기본법에는 저희가 안전권을 규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아직도 인식이 많이 미약하다 보니까 그런 안전권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안전기본법이 지금 제정이 안 되고 계속 논의가 잘 안 되다가 지금 멈춰 있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이것이 바뀌려면 결국은 근본적인 어떤 법제도가 개혁되면서 국민들의 인식도 바뀌고 이것이 우리 모두의 문제다라는 생각으로 나아가야지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핵심은 우리 사회 전반의 인식이 핵심이고, 그리고 그거를 실현해낼 수 있는 건 정부의 책임 있는 태도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쩌면 이게 오늘 인터뷰의 핵심일 수도 있는데요. 왜 아직도 세월호냐고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참사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 어떻게 정리를 해주시겠습니까? 기억하지 않으면 반복되기 때문이고 참사의 문제가 반복되는 것은 생명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 문제들이 바뀌지 않으면 결국 그 지연되고 소극적인 대응은 우리 아이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을 만들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가 지금 계속 반복되면서 국민들 전체가 이 문제에 대해서 무기력해지는 아무리 요구해도 안 된다라고 그런 인식이 확산되는 것은 사실은 우리 사회 전체를 다시 안전하지 못한 사회로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 우리가 얼마나 우리 아이들을 지키고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느냐 이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네, 좀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언론들도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지원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광고 보시고 다시 뵙겠습니다.